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국제정치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제가 이론 이슈 여기서 나누잖아요. 첫 번째, 이론 문제가 5개, 이슈가 11개, 외교사가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물론 뭐 분류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대략 보니까 이 정도로 출제가 된 것 같고요. 작년하고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교사, 물론 냉전시대사를 포함하긴 하는데, 외교사가 보통은 냉전시대사를 포함해서라도 2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외교사가 좀 강화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저의 뭐 약간 주관적인 평가긴 하겠죠. 대체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2019년에 비해서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 평이하게 해서 또 쓰러지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공부하면서 열심히 암기를 하고 했던 분들은, 다행이다, 평이하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도 저희가 같이 공부할 때 다 다뤘던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상당히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 작년에 지나치게 좀 난도가 높았다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난도 조절을 뭐 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 4, 7, 8 내지는 A급, B급 나누는데 비교적 고난도 문제로 보이는 게 9번에 제가 가진 건 나책형인데요. 자료를 좀 준비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9번의 그 미국 외교정책 문제가 살짝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10번의 외교정책 결정 요인은 이걸 뭐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so easy한데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외교정책 결정 요인론은요. 그 다음에 16번에 이란 혁명, 호메이니 이란 혁명인데요. 역시 뭐 콤팩트 국제관계이라든지 뭐 꼭 그건 아니겠지만은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쉬운 문제인데 상당히 어렵게 그 출제자 입장에서는 A급으로 어렵게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란 혁명. 그 다음에 18번에 그 중국 대외정책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나올 거라 예측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4문제 정도가 아마 그 출제자 입장에서는 A급으로 또는 1에서 1이나 4로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외교사는 뭐 그전처럼 연대순 배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역시 제가 느끼기에는 외교사 전공하신 분이 출제자에 포함이 안 돼 있었을 것 같다. 좀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신문을 보면서 열심히 그 시사 체크하잖아요. 늘 느끼는 거지만 시사가 바로 그해 시사가 잘 나오진 않고요. 바로 그해 시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3번의 기후변화, 이건 뭐 항상 핫이슈 아닙니까? 7번에 오페크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새 중동 위기와 연관돼서 오페크 문제를 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베가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병원에를 갔다 온 다음에 사임을 했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아베다마 너무 좀 터무니없습니까? 일본 담화문 문제가 어쨌든 일본 관련 그 시사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12번 신남방정책 공부 많이 했었던 거죠. 신남방정책도 그 시사 관련해서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란 혁명은 뭐 이란 핵 문제 때문에 약간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6번 이란 혁명 문제가 시사와 관련된 거에서 총 5문제 정도가 시사와 관련된 문제. 우리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뭐 WTO라든지 뭐 세계보건기구, 뭐 IHR, 여러 가지 그 핫 이슈들을 공부했었는데 역시 핫 이슈들은
준비는 해야 되긴 하지만 잘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또 뭐 시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제정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문은 주요 이론인데 이론이 아니라 사실은 패러다임을 묻고 있죠. 이 패러다임을 물으면 상당히 좀 쉽게 나올 때도 있는데 여러 이론들을 섞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묻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 이론들, 현실주의 약 30개, 자유주의 약 20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서 내다보면은 도대체 어느 이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지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보면은 1번 현실주의는 국가 이익을 국제적 행위의 기본적 원칙으로 본다. 국가 이익을 추구한다. 쉬운 얘기죠. 자유주의는 권력투쟁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요것은 신자유제도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의 현실주의는 세력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국가 간의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세력균형론으로 보면 맞잖아요. 패권 안정론으로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주의 일반론, 포괄적인 일반론에서는 세력균형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패러다임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세력균형론하고 패권 안정론을 대비해서 본 거지 않습니까?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뭡니까? 아주 제너럴하게 접근해야 되겠죠. 자유주의는 국제 질서를 본래 경쟁이 없는 조화롭고 질서 있는 상태로 본다. 이걸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답이 이제 2번으로, 4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라는 이야기인데 출제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유주의에서도 이 국제 질서가 현실적으로는 경쟁이 없고 조화로운 건 아니란 말이죠. 본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유주의는 그러한 이제 경쟁이 없는 사회로 즉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출제자들은 본래 이걸 오답으로 판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건 출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정도 공부하는 수준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세부 이론들을 가지고 내줘야지 이렇게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건 오답 시비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로 생각이 좀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자면은 그래도 4번으로 가야 되지 않냐. 우리가 칸트만 보더라도 국제 질서를 전쟁 상태로 봤잖아요. 근데 항구적인 평화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 것이지 그 현상 자체가 권력투쟁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봤지 않습니까? 칸트도 그 대표적인 자유주의 계열이니까요. 자, 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런 파트 문제는 제가 쭉 보니까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쉽게 낸다고 하면서 패러다임으로 내게 됐을 때 우리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다. 자, 2번 갑니다. 그레임 앨리슨이 언급한 투키디데스 함정이 의미하는 것은 요것은 뭐 피스 오브 케이크이죠. 투키디데스 함정 우리가 이제 중국의 5대 함정 이야기할 때 늘 공부했던 거. 답은 뭐 간단하게 3번으로 할 수 있겠죠. 패권 확보를 위한 군사적 충돌. 그 나머지 1번, 2번, 4번은 그냥 제가 볼 때 지연의 문장 같아서요. 해설할 가치가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저는 이제 파리 협정 정도는 이제 내겠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좀 심플하게 됐습니다. 리우 저그 정상회의 아시죠?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한 회의죠. 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 협약의 실행 의정서입니다. 2009년에 그 코펜하겐 협정인데 코펜하겐 어코드, ACC Accord인데요. 이걸 뭐 의정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제 국제정치 학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뭐 크게 안 나누시죠. 얘는 그 조약을 이야기하는 조약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포스트 교토 체제를 완성키로 했던 회담 회의인데 완성되지는 않았죠.
91년 우루과이 라운드, 86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91년에도 우루과이 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꼭 틀린 건 아니죠. WTO 체제를 만들기 위한 회담이었으니까 틀리겠죠. 그래서 이지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4번에 안보 딜레마, 고전적인 문제 아닙니까? 옳은 것은 이번에 반에베라 공부할 때 뭐 저비스도 배우고 월츠나 헤르츠 뭐 다 공부했잖아요. 뭐 그런 문제 같습니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안보 딜레마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이 구조의 구성단위인 국가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발하는 결과이다. 딱 본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월츠나 뭐 헐즈 또는 헤르츠 이야기죠. HRZ. 자신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게 되는 상황, 안보 딜레마의 전형적인 개념성이 맞는 거죠. 공격과 방어 구분이 가능한 군사기술이 발전할수록 안보 딜레마는 높아지게 된다. 예, 이것은 에베라 입장이나 저비스 입장을 보더라도 공수 구분 가능하다. 이건 저비스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저비스 입장에서는 이게 구분 가능할수록 안보 딜레마는 떨어진다고 보죠. 국가들은 다른 국가가 행하는 군사적 조치의 의도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안보 딜레마가 더욱 중요한다.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안보 딜레마가 생기는 거라고 월츠나 헤르츠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보 딜레마에 대한 평이한 문제, 그래서 이런 파트가 상당히 평이하죠. 5번에 글렌 스나이더는 기출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거 아시죠? 글렌 스나이더 동맹 안보 딜레마 또는 동맹 딜레마라고도 합니다. 1번에 연루와 방기의 상충 관계, 반비례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말하고요. 이번에 동맹 체결국은 공동의 적과 행하는 적대적 게임, 적과 우리 간의 관계. 또 동맹 상대국가와의 동맹 게임에도 직면하게 된다. 동맹 관계에서 연루와 반기 분이 있다는 얘기죠. 동맹국 A, B국 중 A국이 공동의 적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유화적이면 동맹 관계가 느슨해지겠죠. 그러면은 동맹 게임에서는 A국은 동맹 상대 B국이 초래하는 전쟁에 대해서 연루될 위협은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동맹 관계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연루의 위협은 떨어지고 대신 이제 반기의 위험은 높아지게 되겠죠. 네, 다극 체제에서는 양극 체제보다 방치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방치는 반기죠. 동맹 안보 딜레마가 더 심해질 것이다. 글렌 스나이더의 두 번째 주요 논점으로 공부한 것이 극성하고 이 동맹 안보 딜레마의 관계 얘기했었죠. 역시 평이한 문제. 자, 6번에 브레튼 우드 체제입니다. 늘 나오는 거죠. 브레튼 우드 체제인데요. 고정 환율제를 채택을 했죠. 정확히는 뭐예요?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 제도. 제가 습관적으로 뭘 물어보면 질문 강의를 하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시고 이상구 선생님의 습관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제거든요. 미국이 국제 수지 적자를 기록하면 국제 유동성은 증가하겠죠.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다는 이야기니까 국제 유동성이 좀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제가 보기엔 상식, 카먼 센스 문제 같다. 네, 국제적으로는 국제 금융에 대한 통제, 자본 통제였죠. 무역은 자유화를 추구했죠. 국내적으로는 케인즈주의적인 총수요 관리를 추구했다. 브레튼 우드 체제에 반영된 학자가 대표적으로 칼 폴라니하고 케인즈라고 했잖아요. 케인즈.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 경제 확장에 따라 충분한 양의 달러를 시장에 공급해줘야 돼. 유동성이죠. 트리핀의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신뢰성과 유동성의 상승관계. 주구장창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죠. IMF, 가트, IBRD 세 가지 제도가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이었다. 원래는 IMF, ITO에 있는데 ITO가 무산되고 가트가 대신하게 되죠.
자, 7번이 약간 이제 시사성 있는 문제라 보여지는데, 오페크에 대한 이야기죠. 오페크. 네, 오펙 결성되기 전까지는 미국과 유럽의 거대 석유 회사들의 국제 석유 시장을 지배해왔었고, 그 다음에 아랍-이스라엘 전쟁, 이게 그 4차 중동 전쟁이죠. 이스라엘을 지지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석유 수출을 중단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제1차 석유 위기라고 그러죠. 네, 오펙 영향력은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원유의 특성으로 가격이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기인했다. 그러니까 공급이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2000년대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페크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자 오페크 내 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경쟁해 왔다. 자, 이런 그 기후 문제가 나오면은 대부분은요, 오답을 파는 게 주로 당사자가 누구냐, 뭐 언제 만들어졌냐 이건데, 여긴 당사자로 오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오펙에 대해서 공부를 정확하게 안 했을지라도, 여러분께서 대부분 오펙에 들어간 나라, 나간 나라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게 들어와 있다는 느낌 안 드시죠? 러시아가 안 들어왔다는 것만 알면 풀 수가 있잖아요. 오펙 내에 주도권 그랬으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오펙에 가입을 안 했숑, 요것만 알고 있으면 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오펙 제대로 암기를 안 하신 분들은 사본은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도 파트, 이런 기후 파트는 반드시 당사국들의 를 암기해야 되는 거죠. 자, 8번 구성주의, 나의 사랑 구성주의인데요. 국제체제 구조를 물질적 구조가 배제된 관념적 구조로 봅니까? 그건 아니죠. 물질적 구조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물질적 구조 자체보다는 거기에 대한 해석, 물질적 구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죠. 보통 우리 예를 들면 뭡니까? 영국의 핵무기하고 북한 핵무기, 미국한테 어떤 게 더 위협적이야 따질 때 핵무기를 배제합니까? 아니죠. 그 핵에 대한 해석에 들어가는 것이 집합 정체성 차원에서 해석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체성이 뭡니까? 이게 관념적인 거죠. 그래서 배제가 된, 이게 틀린 거예요. 정체성, 문화, 비물질적 요소도 특정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해서 될 수가 있다. 객관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합리주의 개념을 거부하고 행위자가 실체를 규정 짓는다고 가정한다. 이건 이제 뭐 주체가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또 물론 구조가 주체의 규제 효과를 갖기도 하고요. 구성 효과도 있고요.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 아시죠? 홉스적, 로크적, 칸트적, 홉스적, 로크적, 칸트적. 자, 9번이 이제 살짝 난도가 있는 문제고요. 이거 틀리신 분들 좀 있더라고요.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멀러주의는 유럽 열강의 미대륙에 대한 개입을 반대했지만 미국의 유럽에 대한 개입도 반대를 했었죠. 서로 서로 불간섭하자는 거죠.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의 근거가 되었다. 멀러주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 개입한 것은요. 2번 카터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에 건설적 관여 정책으로 대응한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소위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취하면서 아태 지역에서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였다. 보통 그 건설적 관여란 표현은요, 클린턴 행정부 정책에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건설적 관여. 이 관여가요, 인게이지먼트거든요. 인게이지먼트는 뭐예요? 포용이죠, 포용. 그죠? 그래서 물론 클린턴도 뭐 컨테인먼도 있었지만은 대체로 이 인게이지먼트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출제자는 클린턴을 카터로 바꿔놓은 것 같고요. 그럼 카터는 뭐냐 그러면 카터는 일단 그 시기가 중국이 부상한 시기는 아니죠. 카터가 지금 78년 요때 78년 79 요때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부상한 시기도 아닐 뿐더러 카터의 그 대중정책은 이중적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중적이다. 그러니까 72년 합의에 따라서 78년 12월 또 79년 1월 1일에 공식 수교하죠. 하는데
카터의 대외정책 핵심 기조는 인권 중시 외교입니다. 독재 국가가 인권 중시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중적이었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에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는 의회 예산국의 신설을 하고 의회 조사국을 확대 개편하였다.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산국은 신설을 했고요. 의회 조사국은 이게 뭐 한 100년쯤 된 그런 거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확대 개편했다는 것이죠. 예, 제가 해설지에 좀 정확히 잘 써놨는데 미국은 그 예산을 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대통령의 그 생각은 그냥 참고고요. 주로 이 예산 짜는 것이 이제 주로 의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 9.11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애국주의를 대체하는 일방주의와 선제공격을 특징으로 하는 부시 독트린이 생겨났다. 이건 뭐가 틀렸을까요? 왠지 일방주의, 부시 독트린 맞잖아. 그런데 애국주의가요, 일방주의에 기반이 됩니다. patriotism, 애국주의. 애국주의가 미국 예외주의하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주의 정책을 펴는 게 뭐예요? 미국 예외주의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주 어렵게 되는 것 같은데요. 대체하는이 아니죠. 애국주의에 기반하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포인트로 잡은 게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죠? 긴 시간에 많은 정책을 집약적으로 좀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내려고 작심을 한 문제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틀리신 분들 너무 많이 낙심하지 마시고 어렵게 낸 문제고요. 맞추면 더 좋았겠지만. 자, 10번입니다.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정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찰스 틸리는 역사사회학자라고 해서요. 여기 이야기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런 부분을 연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Rally around the flag effect, 결집 효과. 이게 그 애국심 고양 현상과 같은 거예요. 애국심 고양 현상. 네, 제가 그 참조했던 책에서 그 기존 버전에서는 애국심 고양 현상이라고 번역했다가 나중에는 이걸 결집 효과라고 바꿨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집 효과, 이걸 찾아보니까요, 존 윌러라는 학자가 처음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임스 피어런의 청중비용 이론. 네, 제가 3년 전부터 이거 나올 것 같다 생각했던 개념인데요. 청중비용 이론. 민주주의 국가가 권위국가보다 국제 분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적다. 물러나게 되면은 청중비용이 크죠. 다음 그 대선에서 떨어집니다. 기어코 이기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어떤 비용을 써서라도. 메스키타, Selectory Theory, 선출인단 이론. 정치 체제에 따라서 다양한 승리 연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승리 연합, 선출인단 이론, 선출인단하고 승리연합 두 개를 가지고 대외 정책을 예측하는 아주 좋은 이론, 멋있는 이론입니다.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강조한 이론이라서 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예측했던 거 아시죠? 네, 포트남이 양면 게임으로 국가 간의 협상 결과와 이를 국내에서 비준받는 과정에 서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뭐 이거 잘 아시는 이론이죠. 레벨 1과 레벨 2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청중비용 이론이나 선출인단 이론을 모르더라도 찰스 틸리히는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를 좀 덜 했더라도 맞출 수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선출인단 이론 중요하고요.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나왔던 것도 다시 한번 확대해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청중비용 이론, 선출인단 이론, 네, 내년에 직접 또 나올 수도 있고요. 한 해 건너서 자세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표명한 담화가 아닌 것은
네, 아베 담화. 이건 뭐 그냥 느낌학적으로 아베가 뭐 반성했겠어. 이렇게 맞출 수도 있는데 나머지 그 무라야마 고이즈미 간 나오토 담은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고이즈미 다마나 간 나오토 다마가요. 이 무라야마 다마가 최초입니다. 식민지배를 반성을 한 게 최초인데 이 무라야마 다마를 계승하고 발전한 게 고이즈미 다마나 간 나오토 다마예요. 그 간 나오토는 잘 안 들어봤을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잠깐 집권을 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그 수상이거든요. 거의 그 자민당 독주 체제여가지고요. 우리가 민주당 공부는 잘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아베 다마는 뭐 찾아보셨겠지만은 반성을 한 듯 안 한 듯 한 그런 담화고 결과적으로 반성을 하지 않은 거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게 아베 담화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해설지 써놨으니까 그 업로드 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보시고요. 내용을 참조해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앞선 대전에서의 행위에 관해 반복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라고 되어 있죠. 나는 반성하냐라고 이야기 안 하고 있죠. 우리가 해왔잖아. 그냥 그거 알아서 알아먹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참 고집도 던 고집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죠. 자, 그렇습니다. 일본 이야기, 주변 사강 이야기는 이제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자, 12번입니다. 네, 신남방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보다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여기에서 딱 보고 이게 신남방 정책 이렇게 좀 잡아야 되는 것 같고요. 일본의 그 평화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게 신북방 정책이죠. 4번의 신북방 정책 대상 국가입니다. 러시아, 중국 얘네들이고요. 3번이 틀리다는 것은 알죠. 3P 정책, 3P 아시죠? People, Peace, Prosperity. 네, 자주리가 봤던 거 아닙니까?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2번님이 맞는 거죠. 2017년 11월 9일 하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서 공식 천명을 했다. 그렇습니다.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게 어디서 긁어와서 냈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 외교부 하여튼 이 관련 사이트가 있어요. 이걸 직접 다루고 있는 국가 사이트가 있는데 정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문장이 똑같더라고요. 이게.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책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13번 비엔나 회의 완전 그 피스 오브 케이크죠. 작년에도 나왔었고 기억의 나폴레옹 전쟁을 촉발된 약소국의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국경선 획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였다. 약소국의 영토 주권이나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억압한 그런 체제였죠. 전후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면서 대륙의 러시아 프로이센과 해양의 영국이 대립하였다. 러시아와 영국이 대립했죠. 프로이센은 상대적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대립할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비엔나 회의는 나폴레옹 전쟁 전후 처리를 위해서 19세기 초반에 열린 회의다. 초등학교 1학년 문제죠. 이 논점은요. 영국은 해양패권을 위해서 대륙의 세력균형 유지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래서 무슨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중 장벽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별로 해설할 가치가 없는 그런 쉬운 문제고요. 14번에 근대 이후 유럽의 역사적 사건을 시기순으로 빠르게 나열한 것은 요새 그 유행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죠. 순서를 맞춰봐. 민스터 오스나버리크 조약. 요게 그 베스트 팔렌 조약이라고 또 몰랐던 분들은 Was ist das?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이 뭐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독일어 못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1648년에 그죠? 파리 조약이 한두 개냐고요, 그죠? 뭐 이야기를 해줘야지 다른 걸 내든가.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 아마도 크림 전쟁 강화적이죠. 파리 강화 조약 이걸 내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유트레흐트 조약 뭐 아시죠?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강화 조약. 1713년 베르사유 조약은 뭐예요? 1919년 6월 28일. 역시 그 해설 가치가 없는 so 이지한 문제. 감사합니다라고 콕 찍어야 되는 거죠. 15번도 냉전 시기 초기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초기 시기 역사. 트루만 독트린 47년 3월, 커민 버럼이 47년 10월. 이게 이제 뭐 마샬 플랜 다음에 왔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바르샤바 조약기구 55년 5월, 나토가 49년 4월, 마샬이 뭐 47년 6월 달이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역시 해설 가치가 없어요. 이란 혁명과 그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 이제 A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팩트가 제가 보니까 팩트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냈더라고요. 호메이니가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마치고 이 호메이니가요 처음에는 이라크 그 다음에 터키로 가게 해줘서 터키 그 다음에 귀국 직전에는 프랑스에 있었던 게 맞더라고요. 프랑스. 그리고 팔레 귀국 후에 팔레비 왕조 친미 정권이죠. 축출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이게 왜 틀렸어요, 여러분? 좀 찾아봤습니까? 제가 그 컴팩트 국제관계학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짤막짤막하게 이게 한 150개 정도 테마를 잘 정리하는 책인데, 팔레비가 축출된 이유입니다. 야, 이걸 이렇게 냈구나. 그러니까 그 혁명, 그 팔레비가 축출된 게 79년 1월 16일이고요. 2주 뒤인 79년 2월 1일에 이란으로 귀국을 합니다. 예, 요걸 낸 거예요. 예, 먼저 축출되고 나서 귀국했다. 예, 작심하고 낸 거 맞죠, 그죠? 독재왕정 붕괴 후에 국민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등장한 게 아니고요. 호메이니가 집권하게 되죠, 호메이니가. 그래서 무슨 뭐 민주주의를 뭐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예, 신정체제라고 그러죠. 호메이니 사망 이후에 라프 산자니가 이슬람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였다. 요것도 상당히 작심하고 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라프 산자니가 지명이 됐었어요. 호메이니가 지명이 되긴 했었는데 이후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예, 아시겠죠? 실제로 등극을 한 사람은 라프 산자니가 아니고 하메네이란 말이에요. 호메이니가 지명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역시, 작심하고 냈는데, 답은 좀 의외로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이란은 시아파, 수니파, 시아파 대충 그렇게 암기하라 했잖아요. 이란은 시아파라고 했잖아요. 시아파 중심의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하여 서방과 대립하였다. 네, 이건 알겠죠. 이슬람 원리주의, 그죠? 정교 일치체제 아닙니까? 시아파, 이란은 시아파의 그 주도 세력 아닙니까? 당연히 그 서방과 대립을 했겠죠. 팔레비하고 대립해서 팔레비는 친미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작심하고 냈는데 의외로 답은 그래도 또 찾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17번의 핵무기 핵확산입니다. NPT 발효 70년 3월 5일. 네, 이런 그 날짜, 중요한 날짜들은 좀 냅니다. 95년부터 조약의 시효를 무기한 연장했죠. 발효 후 25년 뒤에 가서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하자 했고 결정해서 연장했어요. 체결은 68년, 우리나라 75년 가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니은번의 이 개념 중요하다랬죠. 기존 핵무기 보유국의 핵 보유량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수직적 혁산이죠. 수평적인 것은 안 가진 나라가 갖는 거.
예, 디귿번은 좀 어이없네. 그죠? 뭐예요, 이거? 맨하탄 프로젝트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책 읽으라고 막 야단쳐가지고 읽던 책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맨하탄 프로젝트의 결과로 최초로 핵무기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가 됐다. 핵 개발 계획이죠. 맨하탄 프로젝트. 스콧 세이건, 드디어 왕님 하셨군요. 스콧 세이건.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의 등장이 예방전쟁을 초래할 수가 있고 심각한 핵무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학자가 또 이게 또 좀 유명한 학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분야에 있어서 책에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비관론자입니다. 핵과 평화에는 낙관론자, 비관론자, 또 조건문 낙관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다시 나올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국의 시기별 대외 정책 요것도 살짝 난도가 좀 있는데 답을 찾는 것은 그닥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69년엔 전바오도우 진보도 국경 문쟁이죠. 사회 제국주의 국가다 주장을 했고 미국보다 소련에 대한 위협을 더욱 강조를 해요. 특히 이제 72년에 그 상하이 공동 성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사회 제국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여기서 처음 쓴 것은 아니에요. 브레즈네프 독트린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78년 12월 중국은 미국과 공동선언을 통해 이제 수교를 하면서 한 거죠. 수교를 위한 공동선언인데 중국은 하나이고 타이완과 홍콩은 또 그냥 잡아놓은 거죠. 타이완이죠.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상하이 공동성명 원칙을 재확인했다. 홍콩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제 84년이죠. 84년에 중국한테 영국이 돌려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홍콩은 그 미중 간의 이슈가 될 리가 없죠. 약간 그 시사 문제죠. 홍콩. 홍콩 공마에는 홍콩은 잘 안 나왔고 여기 나왔네요. 장점인식이 중국의 지도부는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했다. 네, 중국이 CTBT 서명한 것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물론 비준은 안 했죠. 서명은 했죠. 장점인식이었는지는 조금 애매했을 수도 있는데요. 장점인식이고요. 그 다음에 AIIB 설립은 시진핑 1기인 거 아시죠? 1기 지도부에서 2기 지도부가 2018년 초부터 2기라고 합니다. 얘는 설립된 것은 2016년이잖아요. 후진타워 시기 미중은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발족했다. 근데 이것을 강조했던 건 아닌데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를 뭐라 말했냐면은 협력안보 사례다. 기억나세요? 협력안보. 그래서 이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처음 발족한 것은 부시 행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후진타워 때죠. 그리고 이게 오바마 때 와서는 그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리을번 틀린 것은 알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됐고요. 이것은 거의 다 맞췄긴 했더라고요. 다음 19번에 헥셔 올린 스톨퍼 세멜슨. 드디어 이렇게 헥셔 올린에다가 스톨퍼 사멜슨까지. 헥셔 올린 모형 4가지 정리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쉽게 찾았을 겁니다. 이걸 이름을 몰라도 사실은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건데요. 네, 국내 경제에서 풍부한 요소의 소유자. 여기에 특화를 하게 되죠. 립진스키 정리. 특화해서 생산을 하고, 그러면 이제 스톨퍼 세멜슨 소득 재분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약적인 재화, 이 풍부한 요소를 소유한 자의 이익이 증가하니까 자유무역을 찬성하게 되겠죠. 제가 긴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니까 좀 설명이 좀 애매한데, 립진스키 정리, 헥셔 올린 정리,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그리고 스톨퍼 사멜슨 정리, 그 4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국제 경제학 이야기를 내신다니까요.
한국 전쟁에도 꼭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또무증 역사 아닙니까? 이승만은 통일에 대한 열망, 북진 통일이죠. 휴전에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정전 불반대론으로 바뀌게 되죠.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승인을 했으나 스탈린이 본격적으로 가담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한국 전쟁에. 54년 한미 상호보호방위 조약이 공식 발효되었다. 그죠? 발효. 이런 가장 기본적인 조약들은 체결 날짜하고 발효 날짜를 아셔야 됩니다. 체결이 언제입니까? 10월 1일이죠. 53년 10월 1일이고 발효가 54년 11월 18일입니다. 한국 전쟁 계기로 나토 역할을 강화했던 상식을 알겠잖아요. 공산주의 위협이 실제하는구나 이렇게 봤겠죠. 포로 교환 문제 때문에 휴전 협상이 오래 지연됐다. 그래서 우리 측은 자유 송환 방식, 갈 곳으로 가게 하라. 근데 중국, 북한은 왔던 대로 가야 된다. 강제 송환 방식. 그것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제가 해설지에 써놨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다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들어보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았구나라고 느끼시죠. 처음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21년 대비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이슈 문제와 외교사 문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외교사가 5개, 이슈 문제가 제 생각에는 15개 정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대비를 어떻게 할래? 대비는 기본소 중심 공부하시고 요점 정리 단거나. 저는 이론 파트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역시나 이론은 좀 쉽게 내려고 하고 실용주의 기조하에서 이슈 파트를 좀 강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했던 여러 가지 최근 이슈 관련된 건 4대 강국 정책, 한국 정책 할 것 없이 빠짐없이 빠삭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암기도 해야 되고 이론 파트는 기본 이론 중심으로 좀 쉽게 출제될 것 같아요. 외교부 들어갈 공무원들이 이론을 많이 알 필요가 있어? 그런 느낌이에요. 이슈 파트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폭넓게 공부하고 여기는 아까도 봤던 것처럼 연도 같은 거, 당사국 같은 거 암기해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단행본을 전략적으로 선정해서 읽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 이런 데서는 단행본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요. 기본과 기본하기도 이렇게 힘들죠,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패권반, 여기 강남에서도 하고요, 노량진에서도 합니다. 패권반. 노량진에서는 패권반, 강남에서는 관리와 문풀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다룬 내용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을 패권반 광고로 끝내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하여튼 패권반에서 그런 책들을 좀 같이 읽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시험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국제법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국제법이 상당히 어렵게 나와서 좌절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하던데요.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일단 시험 끝났으니까 좀 편하게 좀 쉬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